자, 이제 우리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국가 기틀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국가 기틀 확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태조 이성계 나라를 개창했던 왕은 이성계였잖아. 그치? 이성계는 자신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신하이자 파트너였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결국 파트너 정도전과 함께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인물들이야. 왕도 정치는 뭐라 그랬지? 왕도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 왕도 정치. 그리고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정종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종은 사실 무서웠어. 왜 무서웠을까? 왕이면은 진짜 자기가 짱짱 최고일 텐데 왜 무서웠을까?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 때문이었어. 이방원은 원래 사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전쟁도 실제로 나가가지고 엄청 활약도 많이 했었고, 특히 이방원은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사실 정종도 알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괜히 막 나라를 통치를 잘하거나 왕위에 대한 욕심을 보이게 되면 이방원한테 어떻게 될까?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어. 실제 이성계가 즉위하고 있었을 때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져가지고 이성계는 이방원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7번째 이성계의 막내 아들 이방간을 죽여요. 자기 동생까지 죽이다니 너무 무섭다. 그치? 그리고 이제 정종 때 2차 왕자의 난까지 일으키면서 이방원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 마이크가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방원이 엄청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로바로 왕에 대한 이 욕심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어? 함흥차사. 함흥차사 들어봤지? 이게 이성계가 이방원이 왕자의 날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정말 아껴 했었던 7번째 막내 아들인 이방간을 이방원이 죽이는 걸 보고 너무 이제 상심이 커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전도 이방원의 손에 죽어요. 알고 있었어? 이방원이 정도전도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실질적인 개국 파트너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순식간에 다 잃었잖아?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성계는 이게 싫은 거야.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고 나서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아버지, 미안해. 그래도 날 왕 됐잖아. 이제 잘해볼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렇게 편지를 지금처럼 우체부가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함흥차사라는 속담이 생겨난 거죠. 그런 사자성어가 생겨났던 거야. 자, 어쨌든, 정종의 이 업적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으로 태종 이방원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은요, 신라로 치면은 문무왕이야. 뭐냐면 학문과 무술에 둘 다 뛰어났거든. 거기에다가 고려 말 때부터 엄청나게 무서웠었던 사람이었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야.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 키워드를 기억해주고, 태종은 일단 개국공신을 제거했어.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신하를 공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국공신이라는 표현을 써.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이런 인물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야. 왜냐면 정도전이 추구했던 건 뭐라 그랬어? 왕도정치, 유교적, 성리학적 왕도정치라 그랬지? 나라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리학적 정치를 계속 얘기하니까, 야,
그럼 이게 신하의 나라지 이게 이씨 가문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야, 이게 그럼 정씨의 나라지 이게 이씨의 나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 정도전이 꿈꿔왔던 것은 왕의 힘이 강력한 국가가 아니야. 왕의 힘이 강한 국가가 아닌 오로지 신하들은 왕의 옆에서 충직하게 왕의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꼬집어주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게 진짜 신하라고 생각했어. 그게 왕도 정치야. 근데 이게 이방원한테는 뭐라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왕은 왕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었어요. 1차 왕자의 난이었고 연도도 아마 1398년 이때였을 거예요. 1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조 때였어. 그래서 태조 이성계 너무너무 상심이 컸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왕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요게 시험 문제에는 굉장히 자주 나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나온다. 6조 직기제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만 조금 어려우면 이 이후부터 다른 강의는 다 쉬워. 잘 봐봐.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의정부라고 행정기관인 육부의 말을 옮겨 전하는 이 기구가 있어요. 의정부, 왕과 가장 가까운, 한마디로 가장 많은 나라의 이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최신모 신집권기 우리 고려사를 배웠으니까 최근에 그때를 얘기해보면은 약간 도병마사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도평의사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도평의사사가 시간이 지나서 의정부가 된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에 있는 건데 요 밑에 이제 행정기관인 육부라는 게 있어. 육부는 여기 잘 보이지? 육부, 이부,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선생님 눈이 잘 안 보여서 공부 또는 이제 공조라고 해요. 이게 다 무엇이냐? 미안, 선생님 오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판서가 엉망이네 그냥. 자, 이부는 인사과. 관리를 등용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인사과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인사과, 인사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등용하고 채용하는 게 바로 인사과예요. 그리고 호부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야. 나라의 돈을 담당한다. 재정 담당 기구고요. 예부는 예의를 갖추는 거야. 우리가 왕을 제외하고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까? 바로 다른 나라 사신들이겠지. 사신은 왕을 대표해가지고 온 사람, 왕을 대신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절단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부는 딱 봐도 우리 병 하면 딱 생각나는 거 군사죠. 맞습니다. 군사기구였고요. 형부는 형부 이게 아니라 형량을 때리다 땅땅땅 이런 느낌인 거야. 형량에 관련해 가지고 형부 요것은 형벌에 관련한 공부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공부가 아닙니다. 살짝 내려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롤이라는 게임 해봤어? 안 해봤어? 롤이라는 게임이나 여러 게임들 하면 궁성 이런 게 나오잖아. 포탑. 그런 것처럼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거야.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탱크며 미사일이며 많지만 이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붕수대에다가 불도 붙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포탑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에다가 이렇게 불 이렇게 탁 넣고 텅 터뜨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거였었다. 건축, 토목에 관련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호 예병 항공 이런 6가지의 행정기구였었던 거야. 행정. 그러면 육부에서 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왕한테 왕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왕님 요즘 요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의정부에서도 왕님 이렇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왕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이렇게 가는 게 의정부 서사제. 뭔가 왕도 이거 내 마음대로 다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할까? 왕이 육부야 예를 들어 인사과에 누구 좀 채용해봐 이런 식으로 인사과에 내가 친한 애 중에 내 사촌동생 중에 누구 있는데 얘 좀 채용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만약에 의정부한테 했어. 의정부가 그걸 어떻게 할까? 땡깡 잘라먹겠지 당연히.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왕님이어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로 나라가 운영이 됐었어요. 의정부 서사제. 근데 이거를 육조 직계제로 바꿨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다음 기말고사에 나올 내신에도 무조건 한 문제는 여기 나올 거야. 육부 직계제가 됐다는 건 왕이 바로 직통으로 육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나라의 재정이 뭐 얼마가 남아? 그럼 그거 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사봐. 이런 식으로. 나라에 뭐 내 사촌동생 누구 있는데 내 사촌동생 민준이 있어. 박민준이 있는데 박민준이 한번 등용해봐. 얘를 아예 그냥 병조판서로 그냥 해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육부라고 쓰면 안 됐는데 육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고려사를 하고 와가지고 그런가? 정신을 못 차렸네. 육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요거는 다 조자로 바꿔주세요. 이조, 호조, 예조. 이거 하여튼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과 이런 거기 때문에 궁조, 미안. 조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뜻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행정기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높은 직위가 판서라는 직위거든요. 판서라는 직위가 가장 높아. 그래서 뭐 왕이 야, 내 아들 좀 저기 형조 판서로 올려봐. 병조 판서로 올려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왕의 권한이 가능해질 수 있게 육조 직계제로 바꿨다는 거야. 이거는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이거는 개국공신이었었던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가 원하는 통치 방식은 아니었을 거야. 그럼에도 이 육조 직계제를 통해 가지고 누구의 힘이 약해질 것 같아? 이 세 부서 중에 누구의 힘이 가장 약해졌을까? 민준아? 그렇지. 의정부의 힘이 약화된다는 거지. 이 육조 직계제는 그렇지.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킨다. 약화시킨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태조 이방원의 업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선이란 나라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한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후구조사를 해요. 후구조사, 인구를 조사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러면서 만 16세 이상의 남자들한테 다 배부를 했었는데 남자는 이것을 꼭 들고 다니겠어. 바로 지금의 신분증 같은 거야. 지금의 신분증과 같은 것 바로 호패야. 호패를 들고 다니게 호패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무시하게 뭐가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도 선생님은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아직 민준이는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 이거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주민등록증도 70년대에 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으면서 좋은 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전산으로 기록을 해놓잖아. 그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용이했을 뿐더러 조선시대에는 선생님 그럼 뭐가 용이한 거예요? 바로 세금을 수취하는 데 용이했다는 거야. 알겠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토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 가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되지. 그래서 세금 및 군역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기초자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조선 전기에는 군인이 따로 있었을까? 군인이란 직업이 따로 있었을까? 맞아요. 우리 이때 당시에는 농병일치라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라를 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군사가 똑같았었단 말이야. 이런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바로 알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호패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에서 넘어가가지고 태종의 아들이었었던 조선 왕조 중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는 세종대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어떤 친구들은 영종조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 영종조 때는 감히 평화로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왜냐? 정조대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이라도 알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는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단언컨대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옆쪽으로 바로 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이쪽으로 가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봐보겠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유교적 이상을 추구했던 사람이야. 유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이야.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떤 식으로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왕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왕이 도덕적으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그거 나 완전 오케이야. 라고 했었던 왕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되게 좋아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연이라는 것이었어. 경연을 되게 좋아해서, 경연을 계속 실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연이 뭐냐? 자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야. 신하들이랑 같이. 이걸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해. 경연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경연을 통해 가지고 물론 경연 공부를 하는 거지. 유교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되지만 국정을 어떤 식으로 통치할 건지 바로 국정을 논의하는 시간으로도 쓰였어. 진짜 이 시간을 엄청 잘 활용했던 왕 중에 한 명이야. 자, 그리고 집현전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우와,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이야.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구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 집현전에서 무엇을 창제했어? 그렇지,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반포까지 했다는 거는 오케이.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어. 초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중학생 입장에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바로 사군육진이야. 사군육진. 사군은 우리나라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어디에다 그려야지 조금 수월할까? 살짝 옆에다가 그려볼까? 우리나라 위에 이런 느낌인 거 알지?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이야. 그래서 여기에 사군, 여기에 육진을 개척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당시에 엄청나게 쳐들어왔었던 북방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여진족이었거든. 훗날에 후금이자 청나라가 되는 그들.
여진족이야. 이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자꾸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략질을 일삼네? 이런 노략질을 일삼지 못하게 하도록 이 세종대왕이 사군과 육진에다가 어떻게 보면 군사 시설을 배치를 했던 거예요. 압록강과 두만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 호랑이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압록강과 두만국. 그리고 압록강엔 누구예요? 최윤덕 장군님이었습니다.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를 배치를 했었다. 두만강 호랑이 김종서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김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세조가 되는, 그 세종대왕 말고 세조? 세조라는 수양대군 있지, 수양대군. 자, 내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았던 사람이야, 김종서. 그래가지고 가끔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비유해가지고 일컫는 말이, 너네는 무슨 수양대군 김종서도 아니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수양대군의 철퇴에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다가 김종서 얘기를 했을까? 사군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다. 강경책이라는 거 엄청 강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강경책이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여진족이 아니라 왜 관련된 거야? 이 쓰시마 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의 영토에 노략질을 일삼으니, 쓰시마 섬, 대마도예요. 학교에서는 대마도 정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종무를 파견합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적을 수 있게 선생님이 살짝 나와주고. 아이고, 눈이 이러니까 시야가 너무 가려져. 자, 그리고 태정, 태세까지 한 거야, 지금. 태정, 태세까지 했어. 세종은 몸이 안 좋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원이 세상을 떠날 때도 세종대왕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원래 우리 유교의 나라잖아요. 예를 중시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지금도 만약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고기 뜯고 이러는 건 어렵겠지. 그렇지만 이 조선 왕실에서는 1년 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됐어.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엔 몸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면 기력이 없었단 말이야. 이방원이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한 달 정도만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종한테 고기를 밥상에 올려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야. 세종대왕은 몸이 되게 안 좋았었다는 거.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야. 문종은 조선왕조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알려지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뭐요? 문종이 얼마나 그럼 잘생겼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사진은 없었겠지. 그리고 왕의 용화는 함부로 그릴 수도 없었어. 근데 문종을 이제 초상화로 그렸던 그 그림이 나중 가가지고 이제 춘추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고종이 보고 뭐지? 난가? 이렇게 느끼기도 했었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잘 찌생기게 그려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종도 마찬가지로 몸이 허약해가지고 오랫동안 왕에 재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 다음에 누구야? 단종이죠. 단종,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 단종. 이 단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조의 형이었던 이 문종의 아들이었거든요. 세조의 형이었다.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얘기할게. 나의 형이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나한테는 뭐야? 나의 형이 아들이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은 나한테 뭘까? 조카. 조카지, 조카. 그리고 이 조카는 나를 삼촌으로 부르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삼촌이 되는 세조. 세조가 세조 여기 잘 보이나요? 세조가 이제 어린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옹립하게 되니
정말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큰 변화였어. 그래서 조선은 무슨 나라? 유교의 나라, 성리학적 나라라 그랬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딱 이 시기, 세조가 재위했을 이 시기만 고려시대처럼 불교가 부흥했었대. 왜냐면 유교적 통치를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세조의 업적이, 세조가 어린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죽여가지고 왕에 오른 건데 이거를 유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치?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는 거는 이제 서경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불교가 잠시나마 조금 그 국교화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세조 때 단종을 축출했었다. 어린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다. 방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었다. 그리고 나서 아닙니다. 저는 단종의 신하인 저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단종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육신의 지지를 사육신들을 대거 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육신들의 출신지였었던 집현전 있죠. 집현전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이 만들었어. 근데 이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을 폐지해요. 그리고 집현전만 폐지하는 게 아니야. 세조 입장에서는 무엇을 꿈꿨을까? 강력한 왕권을 꿈꿨겠지. 약간 누구 같아? 태종 이방원 같아. 결이 비슷해.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왕이야. 태조 이성계는 세종과 같이 유교적 정치를 추구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그리고 세종의 아들이었었던 이 세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꿈꿨던 거야?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거야. 그러면 강력한 왕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육조 직계제의 체제로 돌아갔겠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였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시간씩 공부를 하던 경연까지도 당연히 세조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경연도 폐지를 합니다. 경연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과전법에 예시가 됐었던 것인데 이거를 직전법으로 실시를 해요. 직전법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 세조가 지금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세조가 예뻐 보일까 예뻐 보이지 않을까? 예뻐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조 당신이 왕이요? 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때려치겠어 하고 사직서 탁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럼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나도 예를 들어서 막 학원에서 막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일 안 해요 하고 사직서 던지고 나갔어. 그럼 나 이제 일을 못 하잖아. 나는 돈을 어디서 벌어?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 신하들은 그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 왜? 신하들이 사직서를 쓰고 나와도 임금은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이 직전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신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토지를 주고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신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연금도 주지 않는 게 직전법이었습니다. 직전법. 현직 관리들한테만 토지를 주겠다. 현직 관리들한테만 임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현직적법이라고 선생님이 외웠었어. 현직 관리들한테만 바천 토지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세조가 생각했을 때 아직 조선에 되게 세조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폭군은 아니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태종 이방원이 무서웠다, 세조가 무서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섭지만서도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라고 생각을 해. 세조가 물론 무서웠던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의 업적 중에서도 굉장히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었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기초적인 법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키워드야. 완성된 때는 나중이거든. 시작했다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완성은 나중에 된다. 완성 시기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종의 업적 관련해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빈칸 살짝 요거 지우고 압록강 소망강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신하에 대한 얘기야. 세조를 왕위에 앉히는데 계속 조금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 세력을 훈구 세력이라고 해. 따라해볼까? 훈구 세력. 훈구 세력. 네, 훈구 세력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어.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어. 혹시 영화 관상 봤어? 안 봤어? 그럼 미리 얘기하지 않을게. 관상을 보면은 세조 수양대군의 이야기가 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한명회라는 인물도 같이 나오게 돼. 한명회라는 인물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보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훈구 세력은 세조를 왕위에 옹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들이야. 특히 이 훈구 세력들은요, 계속 중앙 정계에 한마디로 관직을 차지했어. 관직을 차지했어. 그러면서 왕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태종, 태세, 문단세잖아. 그 다음에 왕이었던 예종이 있단 말이에요. 예종이 왕으로 있었을 때도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되게 설교도 많이 하고, 사실상 왕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하셔야죠. 저희 훈급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양당제잖아요.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지. 두 당이 약간 살벌하게 계속 대립을 하고 있잖아. 맨날 뉴스 보면 두 당이 싸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거기도 해. 물론 두 당을 막 다 엄청 지지하진 않지만 이렇게 싸우는 걸 지지하진 않아. 근데 왜 이게 잘 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싸우면서 올바르게 너네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한 세력이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훈구파가 정계를 장악해버리면은. 그치? 왕의 힘보다 이 신하들의 입김이 더 세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예종이 죽고 이제 성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성종은 생각이 바뀌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종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성종은 옛날에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이 있지.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었던. 고려는 그대로 두고 나라의 이 정치 운영을 좀 바꿔보자. 나라의 제도를 좀 바꿔보는 거 어때? 라고 했었던 세력들. 이 사람들도 온건파 신진 사대부였어. 신진 사대부라는 거 선비 사자라 그랬지. 학문을 공부하던 사대부들이었단 말이야. 그 학문, 유교적 학문이었겠지. 성리학적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조선 만들어졌다 이런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 조선이 좋겠어? 싫지.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을 사림 세력이라고 해. 여기 보면은 선비 사자를 쓰고 수풀 림자를 쓰는 거야. 한자로 써도 모를 수 있으니 수풀 림자를 쓰는 거야. 수풀림, 산에 들어가서 사는 선비들이라는 거지. 이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산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등용했던 게 바로 성종이야. 요렇게까지만 맥락 이해하고 우리 성종업적부터 다시 읊으면서 성종업적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군의 아버지가 되는 성종을 끝으로 끝내볼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양대군이었던 이 세조는 훈구파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간 사람 바로 세조였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예종 때였는데 예종 때도 훈구파들이 하라는 그 입김대로 많이 운용이 됐었단 말이야. 성종이 왕위에 재림하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올바르게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을 했었다. 자, 세조의 업적 중에 선생님이 요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 요거는 조금 아직까지도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업적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였지? 노란색으로 썼던 건데. 맞아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게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성종 때였어. 성종 때에 경국대전이 완성된다.
완성되고, 사실 완성은 예종 때도 이미 됐다라고 보는데, 완성됐다 하고 예종이 죽었어. 법이 완성만 됐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법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포해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반포됐던 건 성종 때다. 편찬의 시작은 언제 때? 세조 때. 그리고 완성됐던 거 바로 성종 때였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조가 뭘 없앴어? 집현전을 없앴지. 세조가 폐지했잖아. 그치? 세조가 폐지했던 이 집현전,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해. 제2의 집현전으로 불리는 홍문관을 설치한다. 홍문관을 설치한다. 홍문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조선 3대 언론기구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나라를 조금 더 유교적인 법치국가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보였다. 그리고 중앙의 그동안은 왕의 힘, 예종 때 왕의 힘이 셌을까 약했을까? 아니죠. 왜냐면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차지하고 있을 시기니까 왕의 힘이 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왕의 힘과 그리고 지방에도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중앙 및 지방 통치 제도를 마련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종의 업적도 깔끔하게 끝내보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 1강 뒤에 있는 1강 뒤에 있는 문제 한번 10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1강 뒤에 있는 문제